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중독에 대한 것입니다. 중독하면 떠올리게 되는 게 마약,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접하게 되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훨씬 다양합니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서서히 나를 잠식해오는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겨낼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책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독은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쇼핑, 다이어트, 게임, 빚, 알코올, 성형, 도박, 포르노, 니코틴, 마약, 일, 욕, 육류, 라면, 수면제, 모성애, 사랑, 운동, 카페인, 공부, 기부까지 저도 이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독된 2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두 가지는 중독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보셔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계하라. 딱 한 번만 더 하고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중에 또 그러면 내가 성을 간다.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행에 앞서하는 말은 대략 이와 비슷하다. 자기도 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말이라도 해서 위안을 삼으려는 것이다.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이니까 눈 딱 감고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 혹은 짜릿함을 추구해서 한 번만 또 한 번만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진다. 중독이란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특정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달콤함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무심코 경험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스스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짜릿함과 달콤함의 기억은 정말 강렬하고 쾌락의 블랙홀은 깊고도 깊다. 의외로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제들 이외에 일상에서 평범하게 마주하는 것들도 그것이 도를 넘어 지나치게 되면 마치 중독처럼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이 어떤 부분에 과하게 몰입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서 기대하는 또는 뜻하지 않은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고 그걸 통제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독이란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나를 망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웃과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임이 확연한데도 짜릿함과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쾌락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짜릿함과 달콤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응한 대가와 후유증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정 행위에 매몰되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내 의식과 행동이 내 통제선 밖으로 벗어났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나의 통제선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폰 없이 이제는 살 수 없어요. 스마트폰 중독.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섬뜩한 느낌을 받은 적 있다.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스마트폰을 뚫어지도록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SNS든 유튜브든 게임이든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에 신세계에 빠져 황홀경을 헤매는 것 같았다. 젊은 사람들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진기한 풍경이었다. 다른 대중교통에서도 풍경은 다르지 않다. 버스에서도 KTX에서도 사람들 모습은 비슷하다. 심지어 운전하다가 대기 신호에 걸리거나 차가 밀리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다. 그 손놀림이 신기에 가깝지만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경우마저 있다. 그러다 공사 중인 맨홀에 빠지거나 달리는 차와 맞닥뜨리기라도 하면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한 젊은 엄마가 중학생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아 상담한 적이 있다. 딸아이가 잠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 병원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스마트폰을 그만 보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엄하게 꾸중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중학생 딸의 정서 건강이 걱정스러운 엄마의 잔소리를 딸은 이해하지 못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반 애들 대부분 저처럼 스마트폰 보면서 살아요. SNS하고 유튜브 보고 게임 안 하면 뭐 하면서 놀아요. 어른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성인들도 쌓인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으로 풀거나 스마트폰 속의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경우가 많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느라 밤을 새우기도 한다. 밤만 되면 내일 또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와요. 특히 일요일 밤에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죠. 잠들지 못해 멀뚱거리다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넷플릭스를 뒤져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영상을 뒤져보는 거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잠이 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날은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대충 씻고 출근합니다. 컨디션은 완전 바닥이죠. 업무 중에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돼요. 친구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는지, 자주 쓰는 쇼핑 앱에서 알림이 온 것은 없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확인합니다. 집중도 깨지고 때로는 상사에게 잔소리도 듣는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요.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말이죠. 퇴근길에도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늘 음악을 듣는데 멍하니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내려야 할 역을 놓친 적도 몇 번 있어요. 젊은 직장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이러면 안 된다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자고 거듭 다짐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 중독, 남용, 의존의 상관관계. 언제부터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된 것일까? 지금과 멀지 않은 과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이 꽤 있었다. 그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이유 중 하나를 국민의 실제 독서량으로 꼽았다. 뉴스에서도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작은 문고본 책을 읽고 있는 일본의 전철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했다. 그래서인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지 않으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 같았다. 요즘은 모두 사라져버린 지난날의 풍경이다. 상담을 진행 중이던 어느 중학교 교사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학교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수업 시작 전에 스마트폰을 다 걷어서 보관했다가 종례 후 집에 갈 때 다시 돌려줍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도 있어요.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어요.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는 거예요. 강제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을 때 흡연자가 느끼는 일종의 금단 현상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만 스마트폰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중독의 사전적 정의는 해로운 무언가에 지나치게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독성에 의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특정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중독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중독은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으로서의 중독과 약물 남용 등에 의한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중독은 남용과 의존이라고 하는 습관성 중독이다. 남용이란 의학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약물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용은 내성이 생기면서 더 심각해진다. 내성은 약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점점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남용 물질로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마약류, 환각제 등이 있지만 범위를 넓히면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등의 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 의존은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해서 특정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이 있어 의지대로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해치는 걸 의미한다. 심리적 의존이란 약물을 계속 사용하며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피우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처럼 갈망과 탐닉이 불러일으킨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 중독에 빠지게 된다. 남용과 의존은 집착과 강박적 행위로 강화된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이를 끊는 단계로 진입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 금단 증상이다. 치료약을 제 시간에 먹지 않거나 적절한 상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리적, 생리적 금단 증상이 뒤따른다. 흥분과 초조, 불안과 공포, 나른함과 공허함 등이 그것이다. 이를 견디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자신이 중독된 그것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가족 관계도 학교 생활도 사회 생활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생활을 흔들고 자율적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킬 정도라면 그게 무엇이든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의 모든 문명의 이기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주인이다. 스마트폰에 끌려다니거나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설치면 이튿날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 잠깐이라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스마트폰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하얗다.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서도 자꾸 스마트폰에 눈길이 가고 만지고 싶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현대인의 주요한 소통 매개체인 스마트폰은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최인지 나인에서 최재봉 교수는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명백한 인공장기에 가깝다고 말한다. 종일 우리의 몸과 붙어 있으면서 생각, 습관, 행동 양식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제3의 장기와 같은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의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필자는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첫째,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찾거나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다. 학생이라면 학교 후 저녁 먹기 전까지, 직장인이라면 낮에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때 등으로 각자 사정에 맞게 시간을 정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게 낫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스마트폰에 더욱 몰두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튿날 컨디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의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중독성이 강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아본다. 게임처럼 중독성이 강한 앱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톡방이나 밴드에서 탈퇴하는 방법도 있다. 소셜미디어 앱의 경우 삭제가 어렵다면 시간 간격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만 앱을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본다. 수영, 명상, 요가 등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기 어려운 활동에 참여하면 효과적이다. 영화나 음악 감상, 산책, 등산, 낚시 등 여가를 보낼 만한 색다른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도 좋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본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부모나 배우자,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독자를 더욱 구렁텅이로 내모는 행위다. 공감과 배려와 존중이 진정한 답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행동에 있다.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 과감히 결심하고 행동하면 집착과 강박에 사로잡혔던 내 감정 또한 자연스레 변화할 것이다. 피곤을 잊게 하는 각성의 힘, 카페인.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M대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 에티오피아 원두를 직접 갈아서 만든 드롭 커피다. 식사는 할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지만 커피만은 꼭 챙겨 마신다. 짙은 향이 집안을 감싸고 따뜻한 쓴맛이 목으로 넘어갈 때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한다. 회사에 출근하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군인이 소총과 장비를 점검하듯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 동안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넣는다. 기획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M대리가 회의실로 들어가며 챙기는 준비물은 발표 자료와 달콤한 바닐라 라떼 한 잔.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그만한 게 없다. 동료들과 회사 근처에 있는 파스타 맛집을 찾아 점심을 먹고 단골 커피 전문점에 들러 아이스 카페 라떼를 한 잔 주문해 다시 사무실로 향한다. 신제품 디자인 시안을 완성하고 광고 디자인 스케치에 골몰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4시가 넘어간다. 여직원 휴게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신다. 설탕과 크림이 다 들어간 자판기 커피는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다. 퇴근 후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셨다.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에티오피아 원두를 갈아 진하게 내려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30대 초반 M대리의 하루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대략 이와 비슷한 일과가 이어져 왔다고 한다. 그동안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두통이 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다며 조심스레 병원을 찾았다. 전형적인 카페인 중독 증세였다. 그녀는 지금껏
하루 평균 대여섯 잔씩 커피를 마셔온 것이다. 업무상 사람을 자주 만나며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직장인 중 카페인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카페인의 명과 암. 커피 전문점에서 일반적으로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는 약 160에서 3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에너지 음료에는 60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콜라에도 약 5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인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신부 300mg,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두세 잔이면 성인 하루 허용량을 훌쩍 넘는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이 같은 허용량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더 큰 문제는 성장기 청소년이다.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125mg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에너지 음료 한두 캔에 해당하는 양이다. 청소년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느라 이 허용 기준을 넘겨 에너지 음료를 복용하는 게 현실이다.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몸에 좋지 않은 걸 알지만 코앞에 닥친 시험을 잘 치러야 하기에 에너지 음료나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하루하루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이런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그렇지만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심혈관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는 청소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 복용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다량의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원활한 뼈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을 저해한다. 아울러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카페인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카페인 중독자 가운데 니코틴 중독자가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에너지 음료에 중독된 대학생들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자들이 카페인의 유해성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카페인이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카페인이 인체에 유익하고 이로움을 주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만만치 않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성인 50만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 마시는 방법에 따른 사망률을 약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원두를 거름종이에 걸러 마신 사람들은 그냥 끓는 물에 간 원두를 넣어 마신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고 한다. 연구팀은 거름종이의 셀룰로스 성분이 커피 원두에 있는 기름 성분을 걸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다그텔 교수는 말했다. 거름종이에 원두를 걸러서 마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줄어든다. 여과된 드립 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넉 잔 정도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잘 마시면 커피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클로로겐산이 체내의 포도당 축적을 막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일반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넉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커피만 마셨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다.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당도가 높아져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다. 매일 커피를 석 잔씩 꾸준히 마시면 간경화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케네디 박사 연구팀은 43만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커피와 간경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석 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간경변 위험이 56% 줄어들었고 사망 위험도 55%나 낮아졌다. 커피에 함유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간 경변을 일으키는 간의 염증이나 섬유화 과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201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파킨슨병 환자가 하루에 커피를 2잔씩 계속 마셨을 때 증세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는 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아 운동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커피가 자살 충동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교 미첼 루카스 박사팀이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장 20년에 걸쳐 진행된 3건의 연구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하루 커피를 2~3잔 정도 마신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50%가량 낮았다.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촉진해 가벼운 항우울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관과 우울에 빠져 자살 충동이 일었다가도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흥분이 가라앉으며 자살 충동이 사그라드는 것이다. 1000번의 키스보다 달콤한 맛.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커피 고유의 기능 혹은 효능이 있다. 그것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다. 커피 한 잔의 맛과 향,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서적 위안은 수많은 예술적 성취로 드러난 바 있다. 커피 예찬론을 펴는 사람 중에는 대인관계가 활발한 정치인, 고독과 고통을 양식 삼아 창작의 세계를 펼쳐가는 문학가, 유한한 대상에서 무한한 우주를 발견하는 예술가가 많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치인 벤저민 플랭클린은 대단한 커피 애호가였다. 45세에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의원이 된 그는 보스턴에 있는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자신의 계몽사상을 설파했다. 그는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만나는 모든 정직한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커피를 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는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근간을 만들었으며 고백록, 에밀, 사회계약론 등 다수의 명절을 집필했다. 커피와 일생을 함께했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아, 이제 더 이상 커피잔을 둘 수 없구나. 그가 얼마나 커피를 사랑하고 즐겼는지는 이 말 한마디에 오롯이 담겨 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작품뿐 아니라 무기여 잘 있거라,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소설 속에서 커피를 소재로 활용했다. 노인과 바다에서 마놀리는 청새치와의 싸움으로 녹초가 된 산티아고를 위해 카페로 달려가 따뜻한 커피를 깡통에 담아온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는 마리아가 조던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은 커피 광고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음악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독일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커피 칸타타라는 작품을 통해 커피 애호가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 작품은 커피를 끊으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딸의 실랑이를 다루고 있다. 1000번의 키스보다도 달콤하고 맛 좋은 와인보다도 부드러워요. 누구든지 저를 원한다면 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세요.
칸타타에 나오는 딸의 절규다.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는 바흐의 호소처럼 들린다. 네덜란드가 낳은 불세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커피를 사랑한 예술가였다. 그는 커피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다. 1888년에 완성한 밤의 카페 테라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아르레 포럼 광장에 있는 한 카페를 그린 작품이다. 그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기 삶을 생각하고 작품을 구상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곳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내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은 진한 커피, 아주 진한 커피다. 커피는 내게 온기를 주고 특이한 힘과 기쁨과 쾌락이 동반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다. 그의 말처럼 커피는 정신을 차리게도 하고 온기를 주기도 하며 특이한 힘과 기쁨과 쾌락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존재다. 생의 의지를 깨워주고 고된 피로를 잊게 해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주는데 커피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확실히 커피는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하지만 커피가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생활의 맛과 향을 가미하는 촉매 또는 양념으로 활용할 때까지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커피는 맛과 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커피 중독은 좀 심각한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내리는 일이고 밤까지 하루 종일 마셔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책을 읽으면서 커피의 장점도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저처럼 엄청나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줄여야지 하면서도 사실 실천이 잘 안 되어서 문제죠. 뭐든 적당히 해야 약이 될 텐데 정도를 넘어서면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은 분명 문제를 일으킬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뭐든 적당히 나에게 이로울 정도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